두세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양동환 교수님께서 6.25 전쟁이 그 맨 앞에 설명을 하시면서 치열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그 표현만 가지고는 답을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6.25 전쟁은 민족 학살, 그야말로 대규모 학살 전쟁입니다. 비참한 전쟁이고 참혹하고 야만적이고 선량한 양민, 여성, 어린애,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학살이 전개된 정말 인류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봐도 약 105만 정도가 사망한 걸로 돼 있고, 중상자, 경상자 이런 것까지는 450만 정도를 봅니다만 105만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간 105만이 사망을 하면 1년에 35만 정도가 죽은 전쟁인데, 인류사에 1년에 35만 이상이 죽은 전쟁이 있는가? 통계로 보면은 2차 대전하고 1차 대전이 유일하게 연 30만 이상의 그 사망자가 발생한 인류사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관여되면서. 근데 2차 대전과 1차 대전은 전 세계 지구 전역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수많은 나라가 관여됐는데, 이것은 한반도에서만 펼쳐진 전쟁인데 연 35만이 죽은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사에도 없었고 앞으로 인류사에도 없는 전쟁이다. 그만큼 참혹했고, 그 참혹도 크루얼리티로 보면은 인류가 발생한 이래 가장 참혹한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한반도에서 겪었고, 통계로 보면은 인류 전쟁 중에서 7번째 큰 전쟁이고, 참혹도로 보면 세계 인류사 최고의 참혹한 전쟁이 우리 땅에서 있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했다기보다는 정말 이거는 민족에 대한 대학살, 참혹한 전쟁이었다. 특히 9월,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9월 29일이 추석날이었을 겁니다. 기억 혹시 나이 드신 분은 정확한가요? 29일 아니면 29일 아니면 30일, 29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추석을 하루 앞둔 28일부터 10월 1일 내지 10월 2일까지 약 5일간의 인민군들이 전역에서 한반도에서 후퇴를 하면서 벌인 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족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학살이었어요.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무슨 괴산, 음성, 무슨 강릉 각각에서 내무소라든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그 지역을 싹쓸이를 하면서 갔습니다. 앞에서 양 교수님이 우물에 막 130명, 140명씩 집어넣고 학살한 예도 있겠습니다만, 그 추석을 전후한 한반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을 전후한 3, 4일간의 그 민족 대학살극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류사에 남을 학살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38선을 한국과 유엔군이 38선을 넘는 10월 1일까지는 앞에 송정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탈린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38선을 넘고부터는 기본적으로는 스탈린의 전쟁이지만 조금 더 국면의 그 상황을 보면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설명이 조금 됐습니다만 이미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49년에 중국이 모택동 천하로 통일되면서 2개 사단과 1개 여단이 북한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침을 시도했던 약 2개 사단 중에 2.5 사단 정도는 중국에서 모택동 휘하에 있던 군대가 들어왔던 거고, 그 군대가 남한으로 밀려 내려온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모택동의 혹은 중국의 전쟁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기본 성격은 스탈린의 전쟁이죠. 그러나 38선을 넘으면서부터 약 56만 내지 57만의 중공군이 항미 원조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북한 땅에 약 57만 명이 들어와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미군이 4만이 죽었으니까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한 6배 내지 7배가 죽은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적어도 28만 전후의 중공군이 북한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8만, 적어도 20만 이상의 중공군이, 거의 모택동 아들도 죽었습니다만, 그 죽어가면서 그때 중국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자기네 땅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한반도의 지배권을 빼앗겼고, 그것이 일본이 한반도 지배권을 가졌다가 2차 대전 때 러시아, 소련이 가졌다가, 그것을 1950년 10월 1일부터는 모택동이 이제는 다시 한반도를,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절반은 중국의 식민지로 하겠다라는 것이 명백했고, 그 이후부터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은 철저하게 중국의 콜로니가 됩니다.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채공을 받는 일에서 전략 물자, 무역 의존도 2년에 한 번씩 비밀 방문해서 보고하고 지시받는 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한반도 절반이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절반이 중국의 식민지화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서 세파티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려면 씩씩하다가 야야 됐어 그러면 또 뒤로 물러났다, 이런 세파티의 역할도 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퍼존의 역할도 하고, 그런 양면적 역할을 하는 철저히 중국 식민지화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그것이 원래부터 자유민주주의, 원래부터 시장경제가 아니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기본적인 방향을 가졌겠습니다만, 민족적으로, 국민사회 전체적으로 그 방향을 정립하게 되는 것은 역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 국민적으로 공산주의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문명, 서방 문명, 미국 문명과 같은 저런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는 국민 전반적인 컨센서스 합의가 형성되고, 그 방향에 더 이상의 국민적 논란 없이 그 방향에 그 틀이 형성되고 일로 매진하게 됐고, 그것이 한반도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서방 문명권과 동일한 일체를 갖고 가게 되는 계기가 역시 한국전쟁에서 있었고, 그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군사적 요충적 성격을 가졌다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서방세계 전체가 대한민국을 하나의 모델국가 내지는 성공한 국가, 혹은 한편으로는 군사적 요충지면서 한편으로는 서방세계가 롤백, 반대의, 아까 설명한 반대의 의미의 롤백으로 공산주의에 맞서서 성공국가도 그 성공국가의 힘으로 공산주의 전체를 바꾸게 되는 그 이정표 내지는 그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만, 일본, 무슨 독일, 미국 이런 데서 그 한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그 체제가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 소국 문명권과 함께 가는 계기가 됐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양 교수님 의견에 뭐 100% 동의하는데 하나 약간 제가 유보적으로 달고 싶은 거는 이 독재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